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이나 6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핵 관련 언급을 피하는 등 회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프랑스와의 문화교류 행사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문화인들은 세월호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삼성증권과 주식거래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수저 논란이인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카오택시가 오늘부터 1,000원을 내면 응답 확률이 높은 기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유료화가 택시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고 있고 5월이나 6월 초에 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시기도 못 박았습니다. North Korea, by the way, as you've probably seen, and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북측의 뜻을 확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If they've said so, we've said so.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And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it'll be a relationship that's much different than it's been for many, many years. 특히 이 강요회의엔 대북 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막 취임해 처음 배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를 흥미롭게 할 거라며 큰 기대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 외교안보지 인용이 구축되면서 불거졌던 북미 회담 연기로는 이제 사그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그만큼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핵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회담과 관련한 대외 전략 전술을 지시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 북측은 남북 정상회담 일자와 장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또 향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 등 전략 전술도 제시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선 핵 무력 등 군사적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4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도 생략해 핵 관련 발언을 아예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한국과 미국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비밀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지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5월 또는 6월 초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직접 밝힌 직후에 정치국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해 미국의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양측이 이미 회담 의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문제고 이 핵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타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제시했다는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일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오늘 북한과 러시아의 의무장관들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열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의무장관은 적당한 시점에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하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년 만에 모스크바에서 마주 앉은 북러 외무장관들은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를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쌍무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협동을 긴밀히 할 것을.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고 특히 러시아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며 모든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контекст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нечно, потребует очень серьезных согласований, очень серьезных гарантий. 6자 회담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적당한 형식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라블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와 일본을 제외한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문제는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Когда они сочтут оптимальным,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они обсудят и возможность личного контакта. 양측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북러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회담이 끝난 뒤 도르트네프 부총리 등을 면담할 예정인데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강연을 갖고 북핵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페리는 지난 1999년 포괄적 단계적 접근 방식인 이른바 페리 보고서를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었는데요. 비핵화의 엄격한 검증을 강조하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 1999년 북한을 방문한 뒤 작성한 페리 프로세스로 인해 북미 양국은 수교 직전까지 갔고 이후 그의 포괄적 단계적 접근 방식은 미국 대북 정책의 필수 참고서가 됐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페리 전 장관은 두 번의 정상회담이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극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과거 협상에서 비핵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무엇보다 치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y agreement made must be subject to a rigorous verification process that is included in the agreement, but particularly so with North Korea, given its history of breaking agreements. 페리 전 장관은 이어 즉각적인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we should not expect instant results. The best we can hope for, I think, is that we will set up a process for denuclearization, a process for peace. And that process, I think, will go on for a number of years. 오늘 강연에는 정부의 통일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하는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특히 단계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냉전을 끝내기 위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2000년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단됐던 포괄적, 단계적 해법이 현 국면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지금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이런 상황에 민감한 분들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연내 개최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반도 특별취재단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 주소는 65년 전 기억을 더듬어 만든 영상편지는 아직도 북에 닿지 못했습니다. 북쪽 형제들의 생사라도 알고 싶어 했던 노부모는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어붙으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실망을 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내 생전에는 보기 어렵다. 2015년 10월을 끝으로 상봉이 중단된 뒤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숨진 신청자만 7,800여 명. 생존자의 65%는 80을 넘긴 고령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아갖고 죽기 전에 80이 넘었으니까 연락이 왔으면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탈북종업원 송환 등을 내세우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점은 조심스러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무엇보다 생사 확인을 서두르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상설 면회소 설치 등 구체적인 해법에 합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판문점도 좋고 휴전선 가까이 있는 철원도 좋고 그런데 양쪽에서 가족 면회소를 한다고 하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기간은 빠듯하지만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6.15 공동선언 18주년에라도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프랑스 수교를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에까지 이 블랙리스트를 적용해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행사로 프랑스에서 열린 영화 상영회에서 빠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이 상영 목록에서 빼도록 한 사실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그때 그 사람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 5개 작품이 배제됐습니다. 예술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더니 당시 홍보원장은 정부 반대 예술을 한다면 자기 돈으로 하라는 것인데 뭐가 배제냐. 또 파리 도서전에서는 프랑스 측에서 요청한 작가 가운데 한강과 항석영 등 작가 13명을 제외했습니다. 세월호 시국선언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측에서 그 가운데 4명 작가를 경비까지 대면서 직접 초청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리는 조직적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지침을 내리면 국정원은 명단 검증 작업을 벌였고 문체부는 기관마다 명단을 전달한 뒤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배제 지시가 내려오면 예술감독과 해외홍보문화원 측은 프랑스 측과 의견 조율과 양해 조치 등을. 정부는 최순실 사업체의 프랑스 한식 체험 사업에는 예산을 늘려주기 위해 오히려 부실 심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공무원이 될 사람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사전수뢰죄라는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전 28억여 원을 받았다며 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장혁진 기자가 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정섭 전 담양군수와 홍인식 전 화순군수는 모두 당선 전에 돈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이 전 군수의 경우 후보자 등록 전에 받은 부분은 무죄, 홍 전 군수는 당선 닷새 전 받은 게 유죄였습니다. 돈 받은 시점이 유무죄 판단 근거로 사전수뢰죄 성립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6억 5천만 원, 대보그룹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 4억 원, ABC 상사 2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불법 자금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공통점은 당선 전 후보 시절에 받은 돈입니다. 검찰은 사전수뢰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사전수뢰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돈을 받은 시점에 청탁의 구체성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받았더라도 정치자금이었을 것이라며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청탁의 구체성까지 갖춰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수 있다 보니 양측의 공방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 11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기 전 동결하는 조치로 70억 원대 논현동 사저와 차명 보유가 의심되는 부천시 공장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현대사의 상징인 광화문 일대가 앞으로 3년 뒤면 크게 바뀝니다. 광장 크기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고 과거 문화재를 복원해 역사성을 회복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진아 기자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2009년 광장이 들어서면서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장구를 쳤고 전국에서 1,700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10년. 광화문 광장이 다시 모습을 바꿉니다. 우선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차로에 역사광장이 조성됩니다. 조선왕실의 주요 행사가 열렸던 월대가 복원되고 일제강점기 광화문 옆으로 옮겨진 해태상도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광화문광장이란 역사성, 또 상징성, 그리고 시민성을 고려해서 이곳을 완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차도에 둘러싸인 지금의 시민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 광장 규모는 지금보다 3.7배 넓어집니다. 문제는 교통입니다. 세종대로를 10차선에서 6개 차선으로 줄일 경우 통행 가능량은 3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우회로를 확보해 차량 흐름을 분산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0km로 낮추는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지하철, 신분당선이나 GTX A나 B를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 2021년 광화문 시대를 천명한 서울시는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의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 연일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미투와 연관시키는 음모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김 원장이 시민단체 활동 당시부터 꾸준히 대기업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고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김 원장이 19대 의원 임기가 끝나가던 2016년 5월 정치 후원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7급 비서 김모 씨와 함께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을 다녀왔는데 확인된 공식 일정은 독일 정책금융기관 임원 면담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치 자금으로 지출하고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에게 제기되는 비판은 이 밖에도 국회의원 임기 중 피감기관이 비용을 댄 3차례 출장과 미국 유럽 출장 때 동행한 인턴 특혜 채용과 승진 의혹 등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가는 쌓을수록 저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을 흠집내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특히 비서와 해외 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투와 연관 지으려는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속 승진 특혜에 있냐 몰아가는 것은 인턴은 역량도 없는 심부름꾼 정도로 보는 자유한국당스러운 궤변입니다. 청와대도 2016년 5월 출장권은 중앙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임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오늘 다시 표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도덕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 제기는 물론
비서와의 연관성 등을 내세운 공격 등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세종시장 후보로 송화영 당 부대변인을 각각 추대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서울을 옮기려 한다며 서울을 남북 통일과 동북아 자유와 번영의 수도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건 한국당 후보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은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연금은 350억 원대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손실을 본 기관들은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유령 주식이 28억 주 넘게 만들어졌지만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고 내부 전산망에는 잘못됐다는 경고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문제가 드러났고 삼성증권은 주식을 팔지 말라는 공지를 3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그새 주식을 팔아치웠고 실제 판매 금지 조치까지는 37분이나 걸렸습니다. 사고 대비도 사후 조치도 엉망이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번 일을 시스템 문제라고 규정한 이유입니다. 시스템상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의 근간이 되는 투자자의 신뢰를 완전히 실추시킨. 당국은 전체 증권사 대표들을 소집해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불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증권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중단을 줄줄이 발표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삼성증권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 손실만 350억 원이 넘습니다. 신뢰하고 윤리가 가장 크게 작용해야 되는 자산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삼성증권은 신속히 그리고 시한 없이 피해자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분양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특별 공급에서 10대와 20대가 대거 당첨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엔 특별 공급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9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의 4분의 1가량인 400여 세대가 특별 공급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당첨자의 40% 이상이 30대 이하였고 당첨자 중엔 19살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모든 세대가 10억 원이 넘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높다 보니 주거 취약층을 위한 특별 공급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10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거는 그냥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는 좀 벗어나는.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투기 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해당됩니다. 특별 공급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됩니다. 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확대됩니다. 특별 공급 비율이 2배로 늘어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일부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그 분양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기준을 완화를 해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뀐 청약제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단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은 잘못된 정책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지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당시 정책 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줘서 공직사회를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택시 이용해 보셨는지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요금 결제까지 하는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인데요. 3년 만에 가입자가 1,800만 명에 달하고 매일 125만 건의 택시 호출이 카카오 택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오늘부터 부분 유료화를 시작했습니다. 1,000원을 내면 이른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응답할 확률이 높은 택시기사를 연결시켜준다는 겁니다. 택시요금 인상 논란까지 겪었던 카카오 택시 유료화. 어떤 서비스인지 김범주 기자가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택시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 기존 카카오 택시 앱으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추가 요금 1,000원이 부과되는 유료 호출 기능을 써봤습니다. 같은 거리를 입력했더니 유료 호출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경우 택시 연결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스마트 호출 기능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적지를 입력하고 택시기사를 호출하더라도 택시기사에게는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1,000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은 또 택시비가 오른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단거리라서 이렇게 승차 거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 졸이거나 이런 게 없어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택시기사들도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손님이 없어서 뭐 골타 먹고 이런 행위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안 보이면은 글쎄 안 누르는 기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가까우니까 가까운 거리는 안 가려고 그러는 기사들이 많아요. 카카오 측은 이용료의 절반 이상이 택시기사들에게 배분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번 카카오 택시 유료화를 놓고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상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아니다.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아직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차정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네. 먼저 논란이 됐던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지난달 중순 카카오가 유료 호출 서비스 2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 당시 추가 이용 요금이 2,000원대 그리고 5,000원대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택시 이용자들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업계에서는 카카오 택시가 요금 인상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 기존 콜택시 수수료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결국 카카오는 이 요금 인상을 우려한 정부의 권고대로 이용요금을 현행 콜택시 수준인 1,000원으로 책정해 시행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요금이 오르긴 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기꺼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택시를 이용한 분들은 아마 경험을 좀 해보셨을 텐데요.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택시 기사들이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측은 그런 것이 아니다. 택시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이 심야 시간에 호출과 공급이 많게는 8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건데요. 결국 택시 기사들에게도 공급을 늘려야 할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앱 이용료라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폭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그 혜택이 이용객들에게도 돌아간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다른 나라도 이런 택시 호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까요? 중국의 경우에는 차량 공유 기업인 디디 추싱이 만든 택시 앱을 활용해서 기사와 택시가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 요금이 우리 돈으로 최대 3,30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나 일본에서도 전자통신업계들과 택시업계가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해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선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주문형, 이른바 온디맨드 교통 플랫폼 사례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도 이제 시작한 만큼 향후의 이용자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기술 서비스와 요금 인상 폭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과 실수요자인 택시 이용객들의 이 만족 정도에 따라서 국내 택시 업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차정인 기자 수고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석 달 정도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탄력 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광역버스 기사 최상남 씨는 격일제로 일합니다.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평균 1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오늘 일하면 그 다음날 휴무로 이렇게 해서 적게는 한 64시간에서 많게는 주당 74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주 68시간, 1년 뒤에는 52시간 근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버스업계는 2만 명 넘게 추가로 뽑거나 운행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30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200억 이상이 추가가 됩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감차를 30% 이상을 해야 될 거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내로 관련 업종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렇게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노사에게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후속 지원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정부는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한가할 시기엔 줄이는 탄력 근로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STX 조선 노사가 채권단이 요구한 시한을 넘겨 인건비 절감을 담은 자구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안을 검토해 법정 관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법정 관리에서 벗어난 지 9달 만에 다시 위기를 맞은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인 STX 조선 노사는 채권단이 정한 시한을 18시간 넘긴 오늘 오후에서야 노사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무급 휴직과 임금 삭감을 통해 채권단이 요구한 생산직 인건비 75% 절감을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내는 일단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원칙대로 법정관리 신청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확약서를 검토는 해보겠다며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보강도 구조준이 돼야 우리가 다시 한번 경쟁력 있는 중소정유사로서 한번 자리매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줄 수 있다. 한때 세계 4위였던 STX 조선은 지난해 7월 1차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조기 졸업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 졸업한 것도 역시 채권자와 주주가, 일대 주주가 동일한 상태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이게 정부주도 구조조정 정책이 지금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던 하나의 정말 가슴 아픈 예입니다. 그동안 STX 조선에 투입된 돈만 공적 자금을 포함해 8조 원이 넘습니다. 채권단은 이번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독자 생존을 위해서는 이번 노사 확약서에 확실한 구조조정안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을 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자 일부 택배업체들이 주차장에 택배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택배업체 사이 갈등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택배 물품을 차량에서 내려 쌓고 있습니다. 물품은 점점 쌓여가고 주민들이 와서 확인하고 가져갑니다. 택배 기사들이 주민들에게 주차장에 와서 물품을 찾아가라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는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출입을 이달부터 막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초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치일 뻔한 일이 벌어진 뒤입니다. 무인 택배함도 있어요. 지상의 인도를 다니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안전해야 되니까. 지상을 통제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이 지하 주차장은 높이 제한이 있어서 이보다 높은 택배 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택배 업체들은 지상 차량 이동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각 집마다 배달이 쉽지 않고 차량을 지하 주차장 제한 높이에 맞춰 낮추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단지가 크다 보니까 가까운 데는 어느 정도 배송하겠지만 저 안쪽 먼 곳까지는 배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파트 측은 택배업체들과 협의해 입장 차이를 좁혀갈 방침입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상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아파트가 느는 추세라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8일이 공휴일이 되면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휴일 지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입법 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일반 기업의 경우 단체 협약에 따라 또 자영업자들은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이 늘수록 휴식권은 보장되지만 업체 납품이나 육아 문제 등 찬반이 엇갈린다는 점도 정부 여당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떨어진 간판에 맞아 80대 노인이 다치고 공사장 구조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끊어진 현수막이 건물 외벽에 나부끼고 밧줄에 매달린 남성이 위태롭게 바람에 흔들립니다. 건물 15층 외벽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사람이 119 구조대에 긴급 구조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작업용 밧줄이 꼬이면서 허공에서 꼼짝 못한 채 1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한때 초속 22m를 넘어섰던 인천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사장 구조물이 떨어져 주차 차량 넉 대가 파손됐습니다.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떨어진 간판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또 상점 간판이 추락하거나 가로수가 넘어져 인도를 덮쳤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교외 철탑이 떨어져 길 가던 시민 1명이 다쳤습니다. 한강에서는 공사 중이던 수상 건축물 일부가 바람에 휩쓸려 200m가량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단체들은 서 차관에 대한 검증 결과 5.18 왜곡 조직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서주석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국방부 앞에 펼쳐졌습니다. 5.18 희생자 유족과 민주유공자들은 서 차관이 지난 1988년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보고서를 만든 장본인이며 지금도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피해자들이 직접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소속 차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5.18 진실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정한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KBS 보도 이후 2달여 만에 서 차관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 연구위원회는 5.18 외곽 조직이며 서주석 차관이 이 조직에 참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왜곡을 주도한 것은 육군 80위원회고 자신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서 차관의 해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서주석 차관은 진상규명 조사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방부의 주무 담당 차관입니다.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서주석 차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여러 차례 사과와 해명을 했고 5.18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성폭력 관련 민원과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 제기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가 미흡한 데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협박성 답변을 내놓는 기관까지 있어서 피해자를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고흥군에서 진행된 성폭력 예방교육. 박병종 군수가 여성 강사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합니다. 강사는 헤이도나 이뻐. 날씬한 것은 성의를 안 되겠지. 허리가 24. 매력 포인트나.
일부 참석자가 수치심을 느꼈고 이 말을 전해들은 A씨는 성희롱성 발언이라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열흘 만에 답변을 보내온 곳은 다름 아닌 고흥군이었습니다. 긴장을 풀려는 발언일 뿐이었다며 작은 트집을 부풀리는 걸 참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정서가 갑작스럽게 고흥군으로 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겁나게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법무부를 거친 A씨의 민원을 전라남도가 받아 다시 고흥군으로 넘긴 겁니다. 시군 이런 사람들은 시군으로 우선 보내주세요. 우선 군에서도 일차적인 어떤 감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사회에 되게 강력하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예방하겠다라는 지침이 발표되었어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은 그것은 매우 공허할 수밖에 없고.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대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반인도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 최소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타격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시리아 반군의 거점인 동구타에서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의혹이 일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루 이틀 안에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make a decision tonight or very shortly thereafter, but we can't let atrocities like we all witnessed. 미국의 독자 공격을 시사한 셈입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토마호크 미사일 50여 발을 시리아 공군 기지에 발사했던 미 해군의 구축함이 시리아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긴급하게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선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여부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etermined to see the monster who dropped chemical weapons on the Syrian people held to account. 시리아 정부를 지원해온 러시아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주장은 거짓이라며 반발했습니다. Из стороны, что силовые действия под ложными предлогами против Сирии, где по просьбе зак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той страны находятся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самым тяжел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여기에 시리아 내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제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러시아, 이란 대 시리아 반군, 미국, 이스라엘의 대결 구도가 격화되면서 시리아에선 지금 내전 이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입 관세를 낮추고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며 대화의 손길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중국 보아오에서 김진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 정부와 국제기구 수장 2천여 명을 초대한 보아오 포럼 개막식. 시진핑 주석은 개방 40년 중국의 발전을 자랑한 뒤 최근 무역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세상은 유아 독전이 아니고 네가 지면 내가 이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습니다. 不搞以邻为壑, 恃强凌弱的强权霸道. 시 주석은 그러면서도 미중 간의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 중국은 자동차를 비롯한 수입 상품 관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금융업 개방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환경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对正常合理的高技术产品贸易停止人为设限. 시진핑 주석의 보아오 포럼 연설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해 아군을 확보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보아오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2016년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게 공모를 인정하고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39살 김모 씨는 징역 15년이, 공범인 35살 이모 씨는 징역 12년,
50살 박모 씨는 징역 10년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38년 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해양경찰 경비정 한 척이 침몰해 대원 17명이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사연인지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1월 23일 새벽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당시 해양경찰대 소속 배 2척이 충돌했습니다. 60톤급 72정이 침몰했고 경찰관 9명과 전경 8명 등 17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형을 잃은 조병주 씨, 형은 시신도 없이 위패만 충원탑에 남았습니다. 경장 조병섭 님이 저희 형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제대로 설명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니까 문서 이런 게 잘 없다만 자꾸만 하고 이러니까. 38년 동안 비공개됐던 사고 발생 보고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200톤급 207함이 가해 선박으로 침몰한 72정이 피해 선박으로 명시됐습니다. 이건 처음 봤습니다. 피해선, 가해선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문서에 기록된 사고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연안에서 직선거리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심은 100m 안팎. 어탐으로 봐서는 밑에가 이제 모래불이지, 모래불. 유족들은 유해 수습과 진상 조사를 위해